자, 인사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죠.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진안 군수로 출마하기로 오늘 출마 선언을 하신 고준식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소감부터 한마디 들어볼까요? 2020년에 그 보궐선거 때 경선을 했잖아요. 그리고 22년에 출마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텀이 좀 있는데 약간 좀 어색, 좀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좀 또 세상에 또 나가려고 하니까 또 나름 또 재미도 있습니다. 많이들 오셨나요? 예, 많이 오셨더라고요. 지지하시는 분도 많이 오고 기자분들도 뭐 관심들이 많아서 많이 또 참석해 주셨고 이런저런 또 질문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좀 간추려서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제가 뭐 진안 군수를 꿈을 꾸지만 사실은 저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욕심은 진작에 포기를 했고 돈 버는 재주가 없는 모양이에요. 공적인 욕심을 잘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내 고향 진안을 한번 그 현재 우리 진안군이 갖고 있는 조건들만 활용해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 현재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권위주의적인 정치 형태, 정치를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저는 정치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왜 그러냐면 한 달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셨을 건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들로 보면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광주에 방문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어주고 근데 우리 지역의 정치를 보면 도지사가 1년에 한 번 14개씩은 연초 방문을 해요. 그러고 나면 군수가 11개 읍면 또 연초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방문 땡일걸요. 지역 사정을 파악하지 않는 정치들 단절되죠. 그리고 지방자치 정치를 중앙집권 정치를 할 때처럼 그냥 통치 행위라고 인식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정치나 지방자치를 경영하는 측면에서의 정치를 이해하는 시각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정치를 한번 좀 실현해보고 싶다. 그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의 본질은 뭡니까? 그 국가가 가진, 정부가 가진 권력과 재원과 인원을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의 뭐 안전을 지키고 그다음 삶을 바꿔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치의 본질이잖아요. 뭐 목조 전망대 있잖아요. 뭐 도서관 사업들 있잖아요. 시끄럽죠. 뭐 몇백억이 막 그냥 쉽게 쓰이는 이런 것들이 그걸 지방자치 경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하나의 그 통치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벤트 같아요, 꼭.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전쟁. 이 사업이 잘못해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 의식도 없고. 그리고 또 그런 의식이 없다 보니까 쉽게 저지르잖아. 그런 책임 소재가 없는 부분들. 올해 그 돈들 다 쓰고 나면 내년에 또 나와요. 올해 없어져도 내년에 또 나오니까 노력 안 해도 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겁 없이 지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종이 비행기 접어갖고 날리는 것처럼 정책들을 막 날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손해보는 거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우리 후보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생활정치잖아요. 생활정치에 써야 할 예산들이 군정을 책임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되고 말아버리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늘 반복되어 온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도서관을 좀 져주세요. 한두 사람이 와서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도서관 필요하죠. 그러면 이 얘기가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인지를 먼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않고 바로 자기 이익과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뭐 건물 하나 지면 뭐 이제 콩고물이 떨어지겠다. 근데 경영을 하는 사람은 이쪽 건물 안 져도 이쪽 건물 이용하면 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효율을 생각해야죠. 효율을 생각하면 신축 건물부터 먼저 생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신축 건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콩고물 떨어지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 여기 진안에 온 지 올해 16년 차 이제 됐습니다. 도시에서 사실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뭐라 그럴까? 기득권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깨부시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뭐 그 중에는 뭐 토건업자도 있을 거고 지역의 토도 있을 거고 뭐 어느
지역에서 그동안 쭉 뭔가 이런 보이지 않는 역할들을 했던 이 판을 새로 깨지 않으면 사실은 정치를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네. 그 삶의 문화가 거의 삶을 규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 지역의 정치 문화가 어떻느냐. 근데 이제 우리 지역의 정치 문화가 금방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좀 그 수준이 낮은 쪽으로 권력을 세습한다든가 공적 권력 의지가 아니고 사적인 권력 의지로 향하고 그 사적 권력 의지를 가진 사람 주변으로 또 사적인 이해 집단들, 이익 집단들이 뭉쳐서 그 팬덤을 형성해서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치 문화. 그래서 이런 정치 문화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들이 좀 퍼지지 않을까요? 그런 정치들이.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대한민국 정치의 전환점, 시발점이라고 기대에 섞인 희망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시각, 의식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정치인을 대했던, 정치를 바라봤던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뀔 거예요. 네.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지난해 변화도 좀 체감하고 예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30년 됐잖아요. 지난이 지방자치 한지 30년 동안 지금 후보님도 말씀하셨듯이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늘 어떻게 보면 그나물의 그 밥, 그리고 그 행동 양태가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들. 예산이 허튼 데 쓰이고 그것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나 또 시민사회 역할이 제한적이요 거의 없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그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보고 국민들은 낙담하고 이거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정치는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저 구경꾼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체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체화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좀 대한 변화가 절실하지 않는. 저는 이제 같이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민심의 힘을 믿지 않는 정치는 이게 성공하기가 힘들 거다. 지난 정치에 대해서, 지난의 민심에 대해서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한때 저도 그런 생각에 동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진짜 민심은 있다. 단지 이 민심이 작동할 수 있는 어떤 후보를 중심으로 이 민심이 뭉쳐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뭉쳐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심이 작동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민심을 얻는 후보가 있어야 된다. 저도 정치를 하기 때문에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진짜 솔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절실하게 다가가는 모습들을 보이면 저는 분명히 민심을 모이라고 봐요. 지역의 나쁜 정치 문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구조가 우리 지역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팬덤 정치의 폐해가 사실은 그거거든요. 소수가 똘똘 뭉쳐서 다수를 이기는 것. 지난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여러 사람들이 형제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형제계 하시는 분들 숫자 안 많아요. 단지 이분들이 똘똘 뭉쳐서 다수를 이기는 구조를 만드니까. 저는 이번 선거는 민심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됐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선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얼마 전 대전에서 국민과의 대화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러는 거는 다른 지자체들 좀 따라해라 이런 의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전 중요한 얘기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의 판을 바꾸고 또는 그런 시민사회의 그런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지역의 어른, 모범적인 사람을 남기는 이런 것들은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번 전 선거가 단순히 군수를 뽑고 9년 몇 선을 뽑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고 이러는 것까지도 좀 고민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를 하면서. 근데 제가 보니까 끼리끼리만 해요. 사실은 이 권력의 중심에 있어야 될 국민들은 여전히 그냥 표 찍는 사람에 지나지 않나요? 출마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선거가 끝나고 나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좀 그게 문제 아니었냐. 당선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앞으로 좀 중요한 어떤 과제가 아니에요. 이번 선거에서 우선 당선되는 게 목표일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좀 판을 바꾸는데 어떤 이렇게 나름대로 보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악화가 양화를
사회를 구축한다고 국민들이 정치의 효능감을 못 느끼면 정치에서 자꾸만 멀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표를 행사하지 않고 소수의 이익 집단들만이 참여하는 정치가 되고 그런 후보가 또 당선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청와대 시계에 왜 필요한데?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 돈 이제 몇 억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을 쓰는데 이게 왜 필요한데?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런 그 정치의 효능감, 세심하게 국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에 쓰이려고 하는 이런 정치들, 그런 효능감을 한번 맛보면 저는 국민들이 달라지라고 봐요. 좋은 정치를 뽑으면 내 삶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느끼면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죠. 선거에. 그래서 이제 다수가 이기는 사회 뭐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이번에 뭐 출마 선언 하시면서 네. 이제 공약을 얘기하시거나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 있었나요? 출마 선언 때면 정치의 방향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 그 두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목조 전망대하고 도서관 사업을 물어보는데 목조 전망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안군이 그 세상의 변화에서 동떨어져 있는, 세상의 변화하고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으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있잖아요. 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특화점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들이 기획해서 만든 특화점이 대한민국 11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11군데에 방문한 분들이 900만 명. 근데 진안군 마이산에 1년 방문객이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80만 뭐 네. 100만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스타벅스 코리아 특화점 한 군데만도 못 하다는 거예요. 이 빼어난 마이산이. 근데 특화점들 대부분 보면 뭐 10억, 20억, 30억 뭐 이 정도 들어가는 것들인데, 그런데 과연 진안군이 뭐 돈 액수도 액수지만 그렇게 스타벅스 코리아처럼 철두철미한 기획을 해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성공시킬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자체를 운영하면서 했던 전례에 비춰서 보면 한 번도 성공한 사업이 없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밖에는 얘기 못하겠어요. 제가 여기 오던 해 보니까 그 고사 분수인가 뭐 그거 논쟁이 한참이었는데 그때 2010년대.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하나의 사례라고 봐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잘만 컨셉을 잡으면 한 군데에 뭐 100만, 200만 명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뭐 설명회 때도 어느 분이 랜드마크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 랜드마크가 된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 랜드마크가 안 될 거라는데 우려를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회, 공식적인 명칭이 설명회던가요? 뭐 설문조사 이렇게 주는데 의도된 설문조사 내용이었기도 하고 전 국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는 뭐 공청회 비슷한 설명회인가 이랬는데 선언을 하는 자리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나오고 말았는데 참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뭐 이게 성공할 건지 실패한 건지 여부를 떠나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지 또 짓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을 건지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고 이렇게.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 생각이 맞는가라는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 절차가 없이 이제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는 거고.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생각하면 주변 분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우리 지역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시잖아요. 목조 전망대도 사실은 그냥 사업의 ABC만 보더라도 그 마이산을 보러 왔다가 목조 전망대가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냐. 목조 전망대를 만들어 놔서 목조 전망대를 보기 위해서 왔다가 겸사겸사 마이산도 들어갈 거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A잖아요. 사실은 B씨 가기도 전에 삼성전자에서 사내 벤처를 키워요.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당선이 되면 한 10억 정도의 벤처 자금을 준대요. 그래서 본인이 성공하면 본인 회사로 갈 수 있게. 근데 이 사업계획서가 1000번 정도 쓰면 한 번 정도 된대요. 1000번 정도 쓰면. 우리 진안군은 한 번 써서 한 번에 하잖아. 그래서 저도 항상 정치를 하면서도 검증이라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되고 그 검증이 맞는지도 또 검증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그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교차 검증이 없이 주관적으로 흔히 용역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주문한 대로 결과 나오는 용역 그거 가지고 문제했다고 얘기하고 이번에도 BC 비율이 1.95가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용역 결과를 버젓이 그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이런 환자들을 보면 참 그 용역 회사를 검증해야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불거진 얘기는 목조 전망대지만 저도 장사한답시고 갇혀 있다가 최근에 여기저기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뭐 북마이산 주차장 뒤쪽에도 무슨 건물 짓고 저는 그 미로공원이라는 데가 참 경관도 좋고 네, 이렇게 좋죠. 그림이 참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올라갔더니 입구가 바뀌었어요. 무슨 진안 정원 이렇게 되어 있고 미로공원 뭐 돌담 쌓아놓은 걸 싹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뭔가 또 새로 공사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비단 한두 군데가 아니라 진안 관내 여러 곳에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답답해요. 눈에 안 보이면 차라리 괜찮은데 내 삶하고 저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게 그거 뭐 또 예산 주니까 또 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막 군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인구 소멸 뭐 이런 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예산은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예산들을 어떤 방향으로 쓰겠다는 얘기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후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굉장히 외부 의존도가 큰 경제 구조잖아요. 그럼 외부의 상황이 변하면 지정학적인 갈등이나 뭐 전쟁이나 뭐 기후 위기, 뭐 식량 위기 이런 것들이 생기면 우리나라가 대처하는데 굉장히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는 또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해서 이제 받는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는 건데 이 재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위기 시대가 왔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은 저소득층들이에요. 저소득층이 누구예요?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 독립적인 구조를 지금 상황에서 빨리 만들려고 하면 이런 재정들이 그런 위기 상황에 맞춰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고 예를 들면 식량 위기가 왔어요. 근데 농촌에서 굶어 죽으면 이상하잖아요. 도시민이 전쟁이 나서 식량이 안 들어와서 굶어 죽는다면 모르지만 근데 우리 지역이 진앙군이라고 해서 안전할 것 같아? 그 식량의 위기에서? 절대 안전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더 취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데 먼저 투자해서 그런 안전한 구조를 만드는 것들 그게 이제 국가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것들을 정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빨리 그런 쪽으로 투입이 돼서 뭐 내년에 올지 5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안 오는 게 좋지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를 채워놓는 작업들 그 재정이 저는 거기에 써야 된다고 봐요. 요즘 위기 많이 하잖아요. 기후위기, 식량위기, 뭐 경제위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는 것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책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토목사업들 얘기를 하잖아요. 주민들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뭐 새로운 걸 뭐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걸 활용하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국민들이 더 걱정한다니까 정치인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요구를 수용해서 행정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 지난해 안 쓰는 건물들, 활용이 안 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이게 행정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아마 놀래를 못 짤 거예요. 나라는 부자인데 백성은 가난한 이런 상황이 그게 합리적이고 온당한 일이라고 보세요? 그 조선 말기 나라 망할 때가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행정이 배가 부르니까 이런 사업들을 아무 비판의식 없이 검증 없이 마구 저지르고 책임 안 지고 내년에 또 나오니까 그런 일 또 반복하고 30년 동안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아까 제가 민심 얘기했지만 민심도 분명히 제가 듣는 민심은 그런 민심을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더 이상 30년 동안 했던 이 반복된 행정을 더 이상 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심이고 그 민심에 반응하는 후보가 내년에 군수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좀 전에 이제 보니까 군의 유유시설, 시설은 있는데 활용되지 못한 것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겨우 쓸까 말까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사용은 안 하더라도 매달 예산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돈이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일 텐데 이거 이대로 계속 그냥 해야 되는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국민들 중에 저걸 활용할 사람이 있으면 뭐 장기로 무상으로라도 뭐 빌려준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소모적인 비용은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금방 지적하신 것이 행정의 경직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정에서는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연한이 안 돼서 안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행정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법에 맞게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행정의 경직성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한 얘기 중에 이 공무원 사회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로봇 태권브이처럼 근데 로봇 태권브이의 조종관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움직이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움직이는 게 공무원 조직이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정치인이 들어가서 행정의 경직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역할이고 정치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똑같이 행정에 휩싸여서 그 행정의 경직성 얘기만 해요. 아니 행정적으로 이렇게 안 돼요 라고만 똑같이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행정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경직성을 깨트리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은 그런 사람, 행정의 경직성을 깨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은 거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환호하는 것들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정치의 전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네, 상상을 많이 하죠. 어떤 그 지금 경직성을 얘기하셨지만 이것을 뚫고 우리가 그리는 어떤 상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들을 좀 정치인들이 많이 수용해줬으면 좋겠어요. 상상이라고 하는 게 바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불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면은 어떤 정책적 제안들도 나올 수 있고, 얼마 전에 국민들이 예산 관련된 제안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때 국민 기본소득에 관한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 제안들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공무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겠지만, 정치인들은 과감하게 인구 2만도 안 된 이런 작은 도시에서 이런저런 작은 실험들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소득도 그 중에 하나고, 이건 대통령이 하라고 하는 거죠. 권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유휴공간 말씀하셨는데, 농중알이나 또 농촌협약으로 거점 사업으로 지어진 건물들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분해해서 다시 환수해가지고 그곳을 지역사회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외지인들, 예술가들, 이런 분들이 레지던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법에는 보장이 안 돼 있겠죠. 법이라는 것도 어차피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과감한 실험들,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도전들, 이런 게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진안이 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동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정치인의 그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상상력이라고 보거든요. 상상력이 풍부해야 경직된 현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지평을 국민들한테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지는 자세.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잘못이 반복이 안 되는 거니까. 수상태양왕 요즘에 말 많았잖아요. 제가 그날 토론회 때는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안 했는데, 나와서 용담대 단장을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답답하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상 태양광을 용담대 호수면을 이용해서 우리 지난 국민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를 원하는 거고, 당신도 또 지금 그 설명을 하러 온 거 아니냐. 400 몇십억을 지난 국민이 다 투자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열어놓겠다고 지금 그 설명을 하러 왔는데 왜 그 설명을 못하고 하냐. 그리고 400 몇십억을 투자하라고 한들 우리 지역 주민이 돈이 있냐. 그러면 그 돈을 누가 투자를 해야 되냐. 우리가 탄소 배출했냐. 탄소 배출은 우리는 않고 기후위기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후위기를 당하는 우리한테 뭔가 보상책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1조든 2조든 무이자 자금을 줘서 수양태양광 우리 국민들한테 설치하고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나는 그게 상상력이라고 본다. 당신들한테 상상력이 없는 거다. 왜 그런 상상을 하냐고 했더니 그 단장님이 자기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생각을 못 하냐고. 생각 더 해야지 우리보다. 우리도 생각하는 걸 왜 그 사람들은 생각 안 해?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경직성이라고. 이 관료사회의 경직성이 그런 상상력을 그냥 가로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상력도 아닙니다. 이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인주도형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은 뭐 성공했던 사례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 신안이나 이런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도 있고, 또 추가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 따라만 해도 그렇죠. 따라갈 수 있는 건데, 이건 뭐 상상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거겠죠. 요즘 뭐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몇 가지 뭐 정책이나 아주 새로운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도 안 했다는 거는 일을 안 한다는 대선 때 대통령이 지난해 오셔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하고 하셨잖아요. 하나는 농촌 기본소득, 하나는 주민 참여형 또는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으로 주민연금을 실험해보자.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강조하고,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행정적인 규제들을 풀고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가 시급하게 한번 좀 도전해볼 만한 그런 거 한번 혼주되시면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런 걸 해보려고 정치 과정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개인 사생활 다 버리고 해야 돼서 진짜 그렇죠.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 그냥 어려운 길이고 그렇죠. 근데 그 길을 제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어서 꼭 한번 그 자리에 가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희망이 보이십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정치의 전환의 시대에 저 같은 캐릭터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좀 왔구나. 세상이 좀 변해가는 타이밍에는 또 그런 사람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정치 상황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좀 되게 힘들다고 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캐릭터도 이번에는 좀 희망이 좀 보이는 상황이라고. 이 지역 정치가 정치를 뽑을 때 지금까지 지난해서 돌이켜보면 뭐 어떤 그 세력 그리고 인맥 그 흔히 말하는 지연, 혈연, 학연으로 뭉쳐서 정치인들을 뽑아왔거든요. 그 사람의 정책이나 사람 내미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비전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SNS도 많이 열려있고 그리고 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편들도 많이 생겼으니 지금부터라도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세밀한 생각들,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좀 널리 알리셔서 정책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선거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좀 샤이보이거든요. 이런 거 촬영하고 하는 것들에 익숙한 사람도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은 SNS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민심이 있거든요. 이 민심한테 제 생각을 알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민심이 작동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샤이보이 기질을 벗어나서 좀 열심히 이런 것도 촬영하고 널리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제 얘기가 맞는지 공감하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 자리도 제가 여러 가지 시간 다 제쳐놓고 참석했습니다. 국민들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후보들이 나왔긴 나왔는데 예, 그렇죠. 공보물 몇 장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후보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가 하여튼 자주 있어서 후보님 생각들을 국민들이 듣고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평가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규영 대표가 이런 방송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뭔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렵고 뭐 기후위기 등등 사실은 이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변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불안할 겁니다. 더군다나 인구 소멸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게 뭐 마치 지난이 없어질 것처럼 뭐 지난뿐만이 아니라 농촌 자체가 아예 없어질 것처럼 이런 위기감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살면서 좀 이렇게 전망 희망이 보여야 당장 힘이 들더라도 살만하잖아요. 만약에 고 후보님이 이제 당선이 되시면 국민들한테 어떤 희망, 좋은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뭐 그런 얘기 좀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엉뚱한 대답 같지만 이게 이제 선거 정치하시는 사람들이 선거 기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단점은 최대한 숨기고 장점은 최대한 부각하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선거 기획자예요. 그 얘기를 뭔 얘기냐면 유권자가 좋은 후보를 가려내기가 진짜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그 사람 약점은 다 감춰버리고 그렇죠. 뭐 조그마한 장점을 부각시키니까 그래서 좀 좋은 후보를 가려내는 것에 이제 장애가 있다 구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분들께서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뭐 생계 어려워서 바쁜데 언제 그거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구호 하나 만들어내면 그냥 그거에 혹해서 또 가고 또 해봤더니 역시나 또 희망 없는 후보 또 뽑았고 뭐 이것의 연속이다 보니까 정치의 효능감을 못 느끼는 분들이잖아요. 지난 국민들께서 상상하시는 거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할 때 뭐 친구한테 가도 돈 좀 빌려줘 이런 것이 아니고 행정에 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혁신적인 이런 그 생각이 있는데 이런 꿈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실현시킬 수 있게 행정에 한번 도와주세요 할 때 정치가 작동한다고 하면 그런 상상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장소가 진안군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해주는 행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오시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짜로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상상력을 그렇죠. 발휘하시는 분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안 오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은 와서 해달라고 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도 누구도 기울여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정치야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이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제목을 두근두근 지난, 가슴 설레는 지난 뭐 이런 문구를 내봤는데 우리 국민들이 진짜 그런 가슴 설레는, 가슴 떨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아까 서두에 제가 했잖아요. 제 꿈은 진짜 제가 진안 군수 한번 해보고 하는 꿈이, 저는 진안군을 바꿔서, 진안군을 변화시켜서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는 꿈이 있어요. 진안군이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니까 진안군이 이렇게 변하더라. 그러면 옆 동네에서 우리도 왜 진안군처럼 못해? 이렇게 하다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진안으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진안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안 좋잖아요. 맞아요. 하여튼 많이 오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땅도 좀 넓고 그래서 뭐. 예, 진안군이 6번째로 높더라고요. 네, 뭐. 강원도에 4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인근 완주군이 5번째, 진안군이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6번째로 땅덩이가 높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 그리고 좋은 환경, 이렇게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곳이 또 드물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걸 적절히 잘만 활용하면 뭐 특별히 뭘 짓거나 이러지 않아도 있는 곳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긴 한데 말입니다. 제 이름이 고준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안 고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하이준식, 하이, 뭐 인사 하이도 되지만 높은 준식.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제 별명이 수학 선생님 저였잖아요. 고지식이라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고지식이 아니고 범생이. 높은, 그렇죠, 범생이. 근데 이제 고자를 떼고 지식을 하면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활용해서 진안군의 국민들의 삶이 좀 높아지고 용담댐처럼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하이준식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지형적으로 보면 산고수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산은 높고 물은 길다고 하는 게 있는데, 진안은 지형적으로 보면 산고 수단 같아요. 물이 짧은 것 같아요. 물이 시작을 하니까 산은 높은데,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특성들도 뭐 호남의 지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남한 쪽에 유일한 공원지대고, 그래서 좀 이런 우리 지형적 특성도 활용하고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넓은 땅덩이도 활용하고 용담댐이라고 하는 귀중한 자원이 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이 자원도 있고 또 마이산이라고 하는 천혜의 지질 학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진안을 좀 잘 특성을 이용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진안에 대해서 이렇게 내세우고 스토리텔링 할 만한 소재들이 금강과 또 섬진강의 또 시작점이기도 하고 부수계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얘기거리가 많은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답답함이 좀 있는데, 진안이 너무 침체돼 있잖아요. 너무 조용해. 이게 다른 어떤 이유인지 뭐 분석은 필요하겠지만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게 그 지장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요함. 깨끗해서 좋기는 한데 너무 고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 그걸 막 휘저어서 흙탕물을 일으켜서 활력 있는 이런 동네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다이나믹 진안. 다이나믹 진안.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국민들께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는 걸로 마무리할까요? 오늘 뭐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근데 이제 오늘 기자회견 마지막 말을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 내일은 오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우리 진안 국민들과 함께 같이 꿈을 꾸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는 그런 정치가 시작되는 내년에 지방자치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 남짓, 1년이 채 안 남았는데 국민들의 소망, 상상, 바람을 꼭 한번 채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과정이 선거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열심히 좀 절실하게 다니면서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런 자리 많이 만들어서 부모님 생각도 전하고 국민들의 생각도 들려드리고 이렇게 하면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